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옥천에 사는 68세 오현숙입니다. 이름 하나, 자식 하나 믿고 평생을 바르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은 제가 40도 되기 전에 병으로 떠났고, 그 후로는 아들 하나 데리고 억척같이 살아왔죠. 그 시절에는 힘든 게 당연했습니다. 동네 시장 좌판에서 떡을 팔고, 음식점에서 설거지도 하고, 돈 되는 일이면 뭐든 마다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 옷 한 벌 새로 산 적 없어도 아들만큼은 대학까지 밀어 넣었고, 결혼도 제 손으로 성대하게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말로 성공한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처음엔 참 얌전하고 싹싹했어요. 결혼하고 몇 해는 명절도 챙기고, 전화도 자주 하고, 어머님 하며 웃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무뚝뚝한 아들과 달리 말도 잘하고 살갑게 다가오는 모습에 정이 갔죠. 나이 들고 나니 확실히 깜빡깜빡하는 일이 생깁니다. 밥솥 뚜껑 열어놓고 전원 끈 걸 잊기도 하고, 가끔은 약 먹는 시간도 헷갈릴 때가 있죠. 하지만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제정신 아닌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다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며느리가 점점 제 생활을 도맡아 하려고 했던 게, 어머님, 이런 건 저희가 해드릴게요. 요즘 기억이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그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던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도장을 찾고 주민등록증을 가져가고, 심지어 우편물까지 대신 열어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며칠 전 은행에서 대출 연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출이라니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하고 제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까지 정확하게 말하더군요. 순간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벌어진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저의 뒤늦은 깨달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충북 영동 산골마을에서 나고 자라 20살 무렵 남편 따라 옥천 읍내로 내려와 자리를 잡았어요. 남편은 막노동, 저는 남의 밭일이나 음식점 설거지로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살림이 펴질 리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정우 하나만큼은 번듯하게 키워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학원 한 번 제대로 못 보내주고 체육복 한 벌도 늘 물려 입혔지만, 정우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자라줘서 제 인생 중 가장 큰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30 중반에 남편이 쓰러졌고, 그 후로 혼자서 일하며 애 키우느라 제 몸을 챙긴 적이 단 하루도 없었네요. 밥은 대충 찬물에 말아 먹고, 무릎이 퉁퉁 부어도 다음 날 새벽 장사 나갔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장날마다 두부, 나물, 김치, 손수 만든 찰떡을 팔며 살았어요. 손으로 키운 아들이 장가 간다고 했을 땐 이제야 좀 사람처럼 살아보나 싶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참 좋았어요. 예의도 바르고 말끝마다 어머님 하며 살갑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결혼 초반에는 명절도 빠짐없이 내려왔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는 모습에 마음을 놓았죠. 그러다 몇 해 전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명절에 오긴 해도 점점 늦게 오고, 금방 올라가고, 자주 전화하던 것도 뜸해졌고, 어머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라는 말 뒤에 도장 좀 필요해서요. 서류 하나만 처리하면 되는데요. 하는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전 솔직히 요즘 기억이 예전 같진 않아요. 약속도 가끔 사람 이름도 떠오르다 말 때가 많죠. 그럴 때면 스스로도 속상합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싶은 생각이 밀려오고요. 그런 제 마음을 며느리가 알았는지 요즘엔 오히려 더 다정하게 굴더라고요. 어머님은 너무 고생만 하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이제 어려운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런 말들에 저도 마음을 놓게 됐습니다. 도장도 한두 번 맡긴 적이 있고 신분증도 몇 번 복사해달라길래 그냥 줬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그땐 뭐 대단한 서류는 아니라고 해서 의심하지 않았죠. 어차피 저한테 돈이 오가는 일은 없었고 며느리가 워낙 꼼꼼한 성격이니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집에 오는 횟수가 다시 잦아졌습니다. 아들이 일 때문에 바쁘다며 못 내려올 때 며느리가 혼자서 내려오더군요. 저 대신 약도 타다 주고 우편물도 대신 열어보고 어머님 요즘 깜빡하시는 게 많으시잖아요. 하며 웃는데 이상하게 그 웃음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말한 걸 며느리가 부정하며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잊으셨어요? 그 순간 뭔가 싸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잊은 걸까? 아니면 이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걸까? 머릿속은 계속 어지럽고 마음은 불편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대출 이자가 연체됐다는 은행 전화를 받고 나서야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깜빡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내 기억을 믿지 못하게 만든 거지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은행에서 걸려온 그 전화 한 통이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대출이자 연체 중이시라서요. 이번 달까지 미납되면 신용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죠. 저는 대출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빚은 죄처럼 여기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신용카드도 무섭다며 안 만들고 현금으로 살아온 인생인데 대출이라니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 혹시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걸까? 요즘 깜빡할 때가 많긴 하니 그냥 제가 잊은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은행에 간 적도 없고 무언가를 빌리거나 약속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요즘 나한테 이상한 전화가 와. 대출이 어쩌고 하던데 너 그런 거 들은 적 있니? 그 말에 서연이 얼굴이 살짝 굳더군요. 그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또 그런 전화 받으셨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하도 많잖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음에 내려갈 때 은행이랑 같이 확인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말은 다정했지만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을까? 정확히 어떤 전화였는지 묻지도 않고 왜 그렇게 빠르게 넘기려고 했을까?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몇 달 전부터 자주 내려왔고 어머님 도장 혹시 서랍에 그대로 두셨어요? 하며 익숙하게 제 서류함을 열던 모습. 한 번은 신분증, 복사본이 필요하다며 회사에서 가족 서류 낸다고 했던 일. 그때 저는 별 의심 없이 건넸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무렵부터 우편물이 사라진 적도 있습니다. 늘 우편함에 꽂혀 있던 고지서나 광고지가 며칠씩 안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땐 그냥 요즘 우편도 덜 오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연히 집 앞마트에서 예전 통장 일을 하시던 최용배 씨를 만났습니다. 동네 통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종종 뵀던 분이죠. 제가 무심코 은행 얘기를 꺼냈더니 그분이 그러더군요. 현숙 씨, 요즘 그런 일 많아요. 자식이나 며느리가 어르신 몰래 대출 내는 경우도 흔하고, 한번 은행 가셔서 통장 내역하고 신용조회 해보세요. 요즘은 나이 많다고 그냥 넘어가는 세상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 그렇게 애써 마음을 다잡으면서도 손이 떨리는 걸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이후에도 계속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또 약 드시는 거 깜빡하셨죠? 지난번에 도장 맡기신 거 기억 안 나세요? 그 말들이 이제는 의심으로 들렸습니다. 정말 제가 그랬던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말로 내 기억을 흐리게 만들려는 건지, 그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조용히, 천천히, 정신이 흐릿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조용히 열어봤습니다. 도장은 없었습니다. 몇 년째 쓰지도 않던 제 이름이 새겨진 도장. 며느리에게 준 적이 있었던가? 기억이 날듯 말듯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무언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해당 은행에 가서 직접 신용조회를 해보니 제 이름으로 대출이 2건, 총 4,8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대출일은 작년 겨울, 주소지 확인도 현 주소로 되어 있었고, 대출 신청서에는 제 이름과 도장,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와서 쓴 건 아닌데요? 직원은 곤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엔 대리로도 처리되긴 하는데 도장도 일체하고 사인도 다 있으셔서 그땐 이상 없다고 보고 처리됐을 겁니다. 그제야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몇 달 전 회사 서류 처리라며 제 도장과 신분증을 가져갔던 일이, 그때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선명하게 의심이 됩니다. 서류 처리는 거짓말이었고 그 사이에 대출 서류가 처리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혹시 너 대출한 거 있어? 내 이름 말고 엄마 이름으로 뭔가 처리한 거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엄마 이름으로 대출이 있대. 연체됐다고 전화가 왔어. 나 그런 거 한 적 없거든.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거 서연이가 잠깐 어머님 명의 좀 썼다고 하던데요. 뭐 큰일 날 건 아니고 바로 갚으면 된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잠깐 썼다고? 니들 집 대출을 내 이름으로 내놓고선 그게 잠깐이야? 아니, 어머님이 요즘 깜빡하시는 것도 좀 있고 서연이가 어머님께 말 드렸다고 했는데요. 내가 그걸 동의한 적 있어?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그런 게 좀 있으셔서.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기억이 흐린 걸 가지고 이젠 동의한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며느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도장을 맡기고 신분증을 건넨 순간부터 모든 절차가 그녀 머릿속에서 계산됐다는 거려. 며칠 뒤 저는 혼자 그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간다며 없었고 며느리는 문을 열며 약간 당황한 얼굴을 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나 대출 서류 좀 보자. 네, 내 이름으로 낸 대출 서류. 다 알고 왔다. 내가 가져간 도장, 신분증. 그거 쓸 때 내 허락받은 적 있었니?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땐 급해서 그랬어요. 당장 처가 쪽에 급히 돈이 필요했어요.
어머님은 늘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서 믿었어요. 내 편. 그럼 내 이름으로 몰래 대출 받는 게 그게 믿음이야? 어머님이 요즘 여러 가지도 잘 잊으시고 하니까 저는 그냥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 애한테는 이게 잘못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제 통장 정리를 하나하나 해봤습니다. 그 대출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장 한 장 내역을 살펴보는 내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돈이 빠져나간 흔적뿐이었고 그 안에는 저와 아무런 관련 없는 지출들이 가득했습니다. 카드값, 고액이체, 예약금, 생소한 계좌번호들. 그 어디에도 제가 아는 지출 내역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도, 건망증이 있는 어르신을 위한 배려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저를 철저하게 이용한 일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다시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고 아들은 퇴근 후 저녁 무렵 혼자 저희 집에 왔습니다. 서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우야, 내가 너한텐 묻고 싶다. 너는 그 대출이 뭔지도 모르고 넘어간 거니? 솔직히 알아보진 않았어요. 서연이가 급하다고 해서. 그럼 그 돈이 어디로 쓰였는지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말하진 않아서 그냥 생활비나 뭐 그런 줄. 생활비. 참 편리한 단어지요. 어디에든 붙이면 얼추 다 이해가 되니까요. 정우야, 너도 내 도장, 내 신분증으로 대출 낸 걸 알면서 아무 말 안 했다는 건 그건 내 잘못도 크다. 아들은 그제야 눈을 제대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진짜 제가 그땐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엄마도 괜찮으실 줄 알았어요. 내가 괜찮아 보여? 대출 독촉 전화 받고 내 계좌 보면서 눈물이 나는 게 이게 괜찮아 보여?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단 대출은 전부 내가 갚을게요. 내가 책임지고 정리할게요. 서연이한테도 다시 이야기할게요. 엄마께 죄송하다고. 그날 밤 저는 아주 잠깐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정우가, 그래도 내 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하려는구나 싶어서요. 며칠 후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우가 좀 흥분한 것 같은데요. 그때 일은 저도 정말 급한 상황이었고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럼 넌 지금도 그게 잘못이었다는 생각은 없는 거니? 잘못이라고 하시면 죄송하다고 해야죠. 하지만 저도 살려고 그런 거예요. 누구 하나 죽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서연은 아직도 본질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날 밤 우연히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저를 다시 깊은 충격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카드사에서 날아온 이상거래 문자, 온라인 간편 결제, 등록 완료라는 알림. 전 등록한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해당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명의로 등록된 간편결제 계정이 있습니다. 며칠 전 접속이 있었고요. 아이디는 스워연 90로 시작되고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 며느리는 제 명의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아들과의 통화 내용, 서연이한테도 다시 이야기할게요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 이름으로 또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우는 과연 알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 그 순간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대출은 갚을게요라고 말했던 아들, 죄송하다고 해야죠라는 며느리, 그 말들 속에는 단 한 번도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에 대한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이 커지니까 잠깐 수습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도장과 신분증을 다시 꺼내어 손으로 꾹 쥐었습니다. 이번엔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서랍 속 도장을 다시 손에 쥐었을 때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두 눈 부릅뜨고 다 지켜보겠다고요. 그 아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나를 다시 만만하게 보는지,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요.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연도 정우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말투로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하는 정도. 그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제는 귀신같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 우편함을 확인하던 중 익숙한 로고가 박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는 금융사, 소액 대출 상환 예정 안내라는 문구. 이게 뭔데? 고개를 갸웃하며 개봉한 순간 제 이름이 또박또박 찍혀 있었습니다. 상환 예정 금액 297만 원. 신청일 지난달 중순. 그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이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상담원은 신분 확인 후 말했습니다. 어르신, 본인 확인 서류와 도장, 서명 모두 정상 제출됐습니다. 심지어 기존 거래 이력도 있으셔서 심사도 빠르게 통과되셨고요. 제가요? 문득 머릿속이 띵해졌습니다.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제 이름이 서류상의 사람처럼 마음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혹시 너 요즘 내 이름으로 뭐 한 거 있어? 네. 아니요. 저는 진짜 그런 거 몰라요. 서연이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요즘엔 저한테도 다 말 안 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우가 조심스레 말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엄마, 혹시 엄마 명의로 된 신용카드 같은 거 집에 있던 거 서연이가 어디다 썼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그냥 예전에 서연이가 잠깐 본 적 있었던 것 같아서요. 어떤 청구서 같은 것도 한번 봤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대놓고 숨기지도 않는구나. 예전엔 제 앞에서라도 예의는 지키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젠 그것조차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이름으로 가입된 통신사, 카드사, 금융앱, 간편결제 사이트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재설정, 본인 인증.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나의 기록들이 수십 개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입된 간편결제, 계정 3건, 배송지 주소, 경기도, 서연 명예, 소액결제, 이용, 내역, 명품 쇼핑몰, 항공사 예매 이력. 더는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저는 이 아이 손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제가 쉬는 날 창문 닫고 앉아있는 동안에도 서연은 저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대출 갚을게요. 서연이랑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 모든 말은 갈등의 끝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덮기 위한 위장된 입막음이었음을. 그리고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도장 한번 찍어준 걸 평생을 쓰겠다는 뜻이었을까요? 며칠간 저는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모든 내역을 정리하고 금융사에 연락해 명의 사용 기록을 다시 출력받고 카드사에도 별도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결제와 대출이 가능했는지 그 안에 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카드 내역에는 제가 이용하지 않는 쇼핑몰, 듣도 보도 못한 온라인 플랫폼들, 심지어 중복 청구된 금액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내 이름으로 된 소비가 맞는지 스스로도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중 일부는 정확히 누가 사용한 건지 단서는 없었지만 제가 아니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를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종이봉투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 안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해왔는지 그 증거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퇴근 무렵 정우가 집에 도착할 즈음 그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서연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정우는 곧 들어온대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차가운 거실에 앉아 있자니 마치 제가 방문자가 아니라 불청객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물도 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우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얼마 후 문이 열렸고 정우가 놀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앉아라. 오늘은 내가 말할게. 그 순간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거 내 와이프가 내 이름으로 벌인 일들이다. 네. 정우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거래의 내역, 카드 명세서, 대출 서류 복사본, 그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내용은 전부 제가 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정우가 묻자 서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표정엔 혼란이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마주한 듯한 무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그때 대출 건은 이미 얘기했잖아. 내가 급하다고 했고, 어머님도 그때 도장 찍어주신 거잖아. 그때 난 그게 정말 회사 서류 정도인 줄 알았지. 이렇게 계속 쓰이고 있을 줄은 몰랐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야, 그땐 너도 분명히 알고 있었지? 내 와이프가 내 이름으로 뭘 하고 있는지. 엄마, 나는 그냥 서연이 알아서 처리하겠거니 했어. 내가 챙겼어야 했는데. 미안해. 챙겼어야 했다고? 넌 처음부터 외면했어. 서류가 왔을 땐 모른 척. 문자가 와도 기계가 잘못 보낸 거겠지 하고 넘겼잖아. 정우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봉투를 잡고 있는 내내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제 서류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죄책감도 당황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서연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뭐라고? 어머님도 그때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도장 쓴 거 그날도 말씀드렸고, 저는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여전히 잘못을 실감하지 못하는 무감각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게 내가 말하는 괜찮은 거니? 그때는 급했어요. 남편이 실직할 수도 있었고, 우리도 애 키우는 집이고, 그냥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면 남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도 되는 거니?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그랬죠.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너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니? 그 순간 서연은 시선을 피했고 정우는 어정쩡하게 서류를 덮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우리 갚으려고 했던 건 사실이야. 정우야, 내가 갚겠다는 말, 그 말도 난 서류로 못 봤어. 오히려 더 늘어난 건 이자뿐이더라. 말이 끝나자 저는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 이 집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텐 저는 그냥 돈 나오는 물건이었구나. 라는 거려. 서연아, 내가 그렇게 만만했니? 예?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혼자선 뭐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그냥 그러다 조용히 사라질 노인네. 그런 걸로 보였니?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냥 쓰기 편한 도장이었구나. 정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끝만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그냥 말하러 온 거다. 근데 이제 이름이든 돈이든 내 인생에서 여희한텐 줄 게 없다. 식탁에 봉투를 그대로 둔 채 현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서연이 일어나 붙잡으려 했지만 그 손은 제 어깨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언제, 어디에 내 이름 썼는지 다 정리 중이다. 그 말만 남기고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앉아 있으니 불현듯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등을 문지르다 보니 언젠가 서연이 나를 고마운 존재라고 말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살아요라던 그 말. 결국 그건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마음대로 헤어였던 거죠. 그렇게 며느리는 날 고마워한 게 아니라 잘 이용할 수 있어서 고마웠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차곡차곡 저장해둔 통장 내역과 문서 사진들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변호사 상담 페이지를 클릭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도 꺼두었고 집 밖으로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제 손으로 모든 걸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서류철을 펼치고 대출 명세, 카드 결제 내역, 통장 입출금, 기록들을 다시 출력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순으로 배열하고 제가 기억하는 지출과 아닌 것들을 색깔 펜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안엔 제 손을 거치지 않은 지출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처음 보는 쇼핑몰, 생소한 온라인 플랫폼, 고액이체 내역과 반복된 예약 결제들. 정말 이게 제 이름으로 된 소비가 맞는지 스스로도 의심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것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한 건 그저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무료 상담 가능한 일정을 예약하고 상담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린터 앞에 앉아 하나씩 출력해 작은 파일철에 정리했습니다. 혹시 몰라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 통장 내역, 카드 명세서를 PDF로 만들어 USB에 담아두었습니다. 스크린샷까지 별도 폴더로 묶어 상담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며칠 뒤
지정된 상담소에 도착해 제 이야기를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처음엔 떨리던 목소리도 시간이 흐르면서는 담담해졌고 내가 지금 무엇을 지키고 싶은 건지 스스로도 정리가 되어 갔습니다. 상담사님은 한참을 듣고 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명예도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민사로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말 몇 마디로 정리되는 일이 내 가족에게서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더는 이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제 이름은 제가 지켜야 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서랍 속에 있던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파쇄기에 넣고 갈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묘하게도 마음 한켠이 후련했습니다. 며칠 후 정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서연이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냥 고소 같은 건 하지 말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다가 결국 아무런 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지금도 엄마니까 괜찮겠지. 이번에도 참으시겠지. 라는 기대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사실 진술서, 금융기록, 문자기록, 증빙 자료들을 한데 모아 고소 접수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 이름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일이니까요. 고소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접수됐습니다. 피해 사실 진술서, 금융기록, 문자 내역, 캡처, 자료까지 모두 제출한 덕분에 경찰, 민원창구에서 제 얘기를 들은 담당자도 한참 말없이 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의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도 크고 관련 자료가 충분하네요.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 내용이 접수되었고 서연 씨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정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짧고 다급한 문장이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왔어. 너무 충격받아서 병원 다녀왔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 메시지를 보고도 저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무슨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단단히 굳어진 느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의 부모라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곧 울음이 터질 듯 흔들렸지만 그 안엔 은근한 비난의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가족끼리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 아니었나요? 서연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다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서 이렇게 당하고도 그냥 참으라고요? 그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퀭하게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혼할까봐.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서연이랑 나 그동안 별로였던 것 같아. 그냥 참고 살았던 것뿐이었나 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지도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이혼이든 뭐든 내가 알아서 해. 다만
나는 다시는 너희 일에 내 이름이 엮이지 않도록 해줘. 경찰 조사 결과 서연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도장을 사용했고 대출 서류에 제 동의 없이 명의를 활용한 사실도 시인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 금액이 크고 고의성도 명확하다고 판단해 수사 기록을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성사합의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돈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었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 저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제 명의로 된 금융기록을 다시 정리하고 모든 은행의 명의보호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더는 누구도 제 이름을, 제 존재를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이제 저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 모든 일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참 잘했어. 이제 누구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그 일이 있고 난 뒤 제 삶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명절 준비에 분주하던 날들은 사라졌지만 혼자인 시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처음으로 내 시간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은행에는 명의도용 방지 신청을 완료했고 카드사에도 신분증 확인 의무 요청을 따로 넣었습니다. 더는 누군가가 제 이름으로 뭔가를 꾸미는 일이 없도록 제 스스로 저를 지키기로 결심한 겁니다. 처음엔 서류 하나 떼는 것도 어렵고 모르는 말이 많아 당황도 했지만 그럴수록 스스로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나도 할 수 있어. 이웃분들이 제게 그러시더군요. 어머님처럼 용기 있게 대처하신 분은 처음 봤어요. 저라면 그냥 참았을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더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정우는 그 뒤로 몇 차례 연락을 했지만 저는 딱 필요한 말만 전했습니다. 이혼은 정우 부부가 결정할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저를 다시 엮으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엄마이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돈줄, 누군가의 호의 뒤에 숨어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요즘 저는 도서관에 자주 갑니다.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보냅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도 많아졌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일보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고요함을 음미하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어쩔 수 없지라며 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 이름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도 내 존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빌려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려 할 때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처음엔 말하는 게 어렵고 용기를 내는 데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는 참 외롭고 무서웠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조금 더 당당하게 또렷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저는요, 저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